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1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목이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세 가지 가정이 있었다. 그지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적시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두 가지였습니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인 적시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문제 2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X3년 12월 31일 결산 마치고 나서의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거 찾아보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X1년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했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1, 2, 3번 지문 중에서 맞는 거를 찾는 문제다. 오케이. 자, 자료 봅니다. 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구입했는데 물건값이 2천만 원이고요.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이것도 취득 부대의 비용이다. 그지? 취득원 합산. 그 다음에 X1년도에 발생한 소모품 교체비가 들었답니다. 기계장치 취득 이후의 지출이다. 그지?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 지출은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눕니다. 단순히 소모품을 교체하는 거 이런 거는 원래 성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이다. 그지요? 수익적 지출이고 비용 처리하게 될 겁니다. 60만 원은 X1년도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면 끝.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 X1년도에 발생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계량비, 이런 거는 애당초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요거는 자산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을 그 성격에 따라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정확하게 너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2천만 원, 3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될 거고 취득원가 2,430만 원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내용수 6년 정액법 매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월할 계산하고요. 잔존가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3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0을 6년으로 나누면 되겠지. 요게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될 거고, (40500000) 계산됩니다. 됐지요? 자, 묻고 있는 거는 X3년도 결산까지 마치고 나서의 금액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몇 번 인식된다고? X1, 2, 3, 3번 인식됩니다. 곱하기 3 한 금액이 X3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지, 그지? 12 150000. 그 다음에 X3년도 말 장부금액 얼마겠습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다. 그지? 2,430만 원에서 1,215만 원 빼면 1,215만 원 나오지. 그지? 취득원가를 6년에 걸쳐서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감가상각 하는데 3년이 경과했으니까, 그지?
절반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이익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남아 있겠지 뭐. 그치?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등장할 만한 숫자 딱 파악했고요. 이제 지문 읽어봅니다. 1번 취득 원가는 2,400만 원이다. 틀렸다 그지? 2번 손익계산서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4150000이다. 틀렸다 그지? 3번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830만 원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지? 4번이 정답이겠지. 삼각 후 기계장치 미삼각 잔액 즉 장부 금액은 1,215만 원이다. 그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된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요? 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그지? 쭉쭉쭉쭉 안분하는 것이 감가상각의 의미가 되겠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또한 똑같은 논리이다 이겁니다. 2번 제조원가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맞겠지 그지? 무형자산 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돼 있다면 500번대 코드 비용 처리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800번대 코드, 800번 판관비로 처리할 거다. 그지? 그 얘기입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한다. 틀렸다 그지?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는데 정액법이든 정유법이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제로인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그지? 오케이. 틀린 지문은 3번. 문제 4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얼핏 읽으면 맞는 지문 같지만 틀렸다 그지? 뭐에서 차감합니까?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시간 없이서 막 조바심 내는 상황이면 이런 지문에서 틀린 단어가 잘 눈에 안 띌 수 있다고 뭐 그런 거를 좀 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지문이거든요. 아 이렇게 단어 하나 바꾸더라도 우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네.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 할인 발행된다. 액면 이자율에 딱 중심을 두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말이 어떻게 씁니까?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그러면 액면이랑 시장이랑 비교할 때 시장이 더 큰 상황이잖아. 그지? 액면이 작으면은 할인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지? 맞는 지문. 그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지? 어디서? 액면 금액에서 가산한다. 4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다시 부등호 만들어 보자.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하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판단해 보았고 정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회계정책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걸 말한다. 틀렸다 그지? 회계 변경 중에서 회계정책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지요? 회계 정책 변경은 지금까지 해오던
회계 처리 방법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걸 말하다. 됐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은 1번이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법 적용한다. 그지? 전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올해와 올해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면 되더라. 됐습니다. 3번 회계 변경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는 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뭘로 본다고?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더라. 그지? 오케이. 4번 회계 추정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그지?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 되겠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요거는 원재료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틀렸겠다. 그지? 자, 우리 원가의 흐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총계적 원장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잖아. 원재료, 아니 그냥 제공품부터 말하자. 제공품 의 총계적 원장, 제품의 총계적 원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둘 모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적히고 기말금액 적힙니다. 여기 적히는 게 뭐라고? 단기 총 제조원가.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는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그지? 그리고 적히는 게 매출원가. 이렇게 총계적 원장 그려볼 수 있고 분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원재료라든지 각종 500번대 코드의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각종 500번대 코드의 비용들을, 그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이런 것들을 대변에 기록하면서 차변을 뭘로 보낸다고? 요거 제공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지? 요 분계를 총계적 원장에 반영시키면 여기에 반영되는 거지. 요런 금액들이 제공품 왼쪽으로 가구나.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분계합니까? 제공품으로 집계된 것 중에서 완성된 거를 제품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대변에 제공품 적고요. 금액은 XXS 표시할까? 자, 제공품을 대변에 적고 차변에 어디로 보낸다고? 제품으로. 이 분계를 이렇게 그랬잖아. 제공품은 어느 쪽에 기록됩니다. 제품은 왼쪽에 기록됩니다. 요 분계를 여기에 그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제품 중에서 팔린 거를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그지? 대변에 제품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뭘 적는다고?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지. 그지? 제품 매출원가. 그냥 매출원가라고 적을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차변 적는다. 그지? 요 분계를 여기 적은 거잖아. 그지? 제품이 어느 쪽에 회계 처리됐어요? 요거지. 그지? 됐습니다. 열심히 분계랑 총계적 원장 정리해봤고, 자, 이거를 판단합시다. 1번은 틀렸고, 그지? 원재료 계정이 대변으로 기록되고 차변 기록되는 거는 제공품입니다. 오케이. 2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단기 총 제조원가 요거 말이지.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다. 그지? 오케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차변 기록되는 거야. 맞습니다.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단기 완성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지? 이거 말이잖아. 오케이. 맞는 말.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겠지. 그지? 맞는 말.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내용인데 뭐 참고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7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잡 오더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 계산한다. 맞지?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 원가표를 작성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틀렸다, 그지? 작업 원가표 통해서 각 제품별로 잡 오더별로 집계하는 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이다. 틀린 질문 2번이고요. 정답 2번. 3, 4 확인합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해야 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편리한 반면 정확하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은 상대적 비교할 때 계산은 조금 번거롭지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정확하다 이겁니다. 맞다. 4번. 조선업, 건설업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이다. 그지? 배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작업하잖아. 그지? 그러면 배 한 대에 돈 얼마 들었는지, 그지? 잡 오더별로 원가 집계될 거다. 건설업도 마찬가지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8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에 계산된다. 맞지, 그지? 2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재무상태표의 제공품 계정으로 계산된다. 제공품, 그지?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제공품 금액하고 연결되겠지. 3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의 매출원가에 계산된다.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 이거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매출원가의 상세 항목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연결된다. 그지? 어디에 연결된다고? 매출원가의 상세 항목인데 그거 어디라고?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단어 좀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네. 매출원가의 상세 항목은 맞는데 그 매출원가는 어디 기재된다고? 재무상태표 아니고 손익계산서입니다. 틀린 지문은 3번. 4번.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는 어디로? 재무상태표의 제품 계정으로 연결되겠지. 됐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구하십시오.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 금액이 600만 원,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 배부이고 실제 조업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입니다. 전형적인 문제다, 그지요? 예정 배부액이랑 실제 발생 금액 따져보니까 40만 원 배부 금액이 크답니다. 실제 발생 금액이 600만 원인데요. 배부 금액이 더 크대. 40만 원만큼.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640만 원이지 뭐. 이건 어떻게 계산됐다고?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조업도 곱한 금액이 예정 배부의 640만 원에서 실제 조업도가 5만 시간이었어? 그러면 예정 배부는 얼마겠습니까? 64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하면 되겠지. 시간당 128원입니다 라고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지. 정답은 2번. 문제 10번. 기초재원품은 1000개, 완성도는 30%다. 당기 투입 수량은 6000개고 기말재원품 800개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라면 기말재원품 완성도는 몇 %일까? 단 가공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됐지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나의 자리 왼쪽이지요. 기초재용품은 1000개, 단기 착수가 6000개. 왼쪽은 7000개 집계되네. 오른쪽도 7000개겠지? 자, 완성된 거, 기말재용품이 800개라고. 그럼 완성된 거가 6200개인가요? 요 6200개를 선의소주법이니까 기초재용품 완성분이랑 단기 투입 완성분으로 나눈다, 그지? 1000개랑 5200개 됐습니다. 기초재원품 완성도는 30%였습니다. 30%에서 출발했어. 기말재원품 완성도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몇 %에 딱 멈추었다 이겁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립시다. 1000개는 30%에서 출발했어요. 5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어요. 800개는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몇 %에서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가공비의 완성분 환산량 5200개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000개에 대해서는 30%에서 출발했으니까 70%만큼 진행되었을 거다. 그지? 700개. 그리고 기말재용품은 800개 곱하기 진행률 해가지고 계산되었을 겁니다. 요거 합한 거가 얼마다고요? 6100개.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기말재용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다고요? 6100 빼기 700 빼기 5200 하면 되겠지. 200개 계산됩니다. 200개는 이렇게 선식할까? 800개 곱하기 몇 % 하니까 200개 나왔답니다. 그럼 몇 %입니까? 200 나누기 800 하면 되겠지. 25%? 이렇게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2개다. 6개월이다. 그지? 신규로 사업 개시하면 과세기간 개시일의 예외가 된다. 그지? 원래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가 원칙적인 과세기간인데, 만약에 연중에 개업했다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개업했다면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영업 시작한 날로부터 출발하니까 예외적인 규정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잠시 확인하고요. 4번부터 봅시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 되는 경우에는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도 있겠다. 맞겠지, 그지? 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도도 인정되더라,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간이과세자였는데
자, 간이가세자의 포기는 언제마다 적용된다고? 월 단위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월 기준. 오늘 포기하면 이번 달까지는 나는 간이가세자고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간이가세 포기했답니다. 2월 15일에. 그러면 1월, 2월까지는 간이가세자고 3월 1일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다 이겁니다. 원래 간이가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인데 나는 간이가세 포기해가지고 이제 일반 과세가 되었어. 일반 과세가 되니까 6개월이 하나의 과세기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1월, 2월까지는 간이가세자. 바뀌었으니까 이제 일반 과세자부터 다시 카운트하는 거야.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할 수 없이 1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 경우는 토탈 1년이 3개의 과세 기간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고 그래서 1번, 2번, 4번 지문 맞고요. 3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됐죠? 3번 지문 한번 읽어봅니다.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해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과세 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자, 천천히 뜯어봅시다.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이 있잖아, 그지? 원래는 일반 과세자였어. 장사 좀 그럭저럭 해 먹다가 갑자기 장사가 좀 잘 안 됐다 이겁니다. 매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해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간이 과세자가 되겠다, 그지? 다만 적용 시기가 문제다 이겁니다. 1년 동안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그 해의 12월 31일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에 대한 세금 신고가 다 끝내봐야 사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X1년도에 매출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보다 미달이 돼가지고 X2년도부터는 이제 원래는 일반 과세자였는데 X2년부터는 간이 과세자가 되는 상황이랍니다. 슬픈 상황이다, 그지? 자, 그렇다면 적용 시기를 1월 1일부터 X2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적용 시기를 7월 1일부터 하십시오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X1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가 법인 개인기업이라면 X1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X2년도 1월 25일쯤에 할 거거든. 부가가치세 신고 끝났다고 완벽하게 매출 파악되진 않을 거야. 개인이니까 소득세 신고할 겁니다. 5월 말에 5월 31일 되면 소득세 신고할 겁니다. 이러한 신고들을 마치고 나야 X1년도의 정확한 매출이 파악될 수 있겠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이때부터 간이 과세자가 적용되고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일단 일반 과세자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리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변경된 해 X2년도의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7월 1일부터다 라고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일반 과세자로 계속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됐지?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지문으로 등장했네. 정답은 3번 줍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거 공부했다, 그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를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니까 재화 공급 아니지.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회사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조세 물납, 물건 형태로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도 어차피 나라에 세금 내는 거니까, 그지? 이런 것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화 공급이 아니고
사업용 상가 건물을 판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과세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지하의 공급이 맞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사업소득자는 아니랍니다.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찾아보세요. 이런 거 공부했다 그지? 각종 세금과 주는 규정들이 대부분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혜택이었다 그지?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 뭐가 있었습니까? 키워드 2개로 잡았다 그지? 기부금과 관련된 것과 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세금 깎아주는 규정은 설사 월급쟁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없다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공부했다 그지? 답 찾았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 다만 괄호 문구는 왜 있겠습니까? 사업소득자일 경우 다른 소득 없고 올리 사업소득만 있을 때는 기부금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는 있는데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고 필요경비 산입 형태로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었다 그지? 그 내용 때문에 괄호 문구는 있는 모양이지.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좀 정답 찾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 요구를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필요경비 같은 거 인정되는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싶어가지고 괄호 문구를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우리 이런 거 공부 따로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한 개 답 찍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시된 거고 이 내용은 전산 세무 1급 과정에서 나중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뭐 그런 게 출제되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왕 출시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에서 매출 언제 시간인지 각 거래 형태마다 수익 인식 시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지화용유 공급했을 때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아서 승용기한서 발급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공급 시기. 같은 논리로 나중에 법인세법 공부하면 법인세법에서 거래마다 그걸 언제 돈 번 걸로 보는지 그거를 손익귀속 시기라고 이름 부릅니다. 손익 귀속 시기를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돈 얼마 벌었는지를 또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름은 수입 시기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고 있더라 이거지. 수입 시기. 됐지요? 법인세법 손익귀속 시기랑 소득세법 수입 시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법 공부하고 나면 이 내용 다 알게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전산 세무 2급에서 아직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이런 거 하나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고. 자, 비영업 대금이 이자 받는 거 말한다 그지? 우리 회사는 은행이 아닌데 돈이 좀 남아가지고 거래처에 잠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를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 그거는 손익귀속 시기요. 법인세법 가지고 이제 설명할게요. 그거는 약정에 따라서 돈 받기로 한 날을 손익귀속 시기로 본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 인식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법인세법은 세금을 매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돈 빌려줄 때 우리 이자를 언제 받기로 하자고 서로 약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 돈 버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받았을 때는 회계랑 법인세법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주주총회 열린 날, 그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귀속시기다. 장기할부 판매, 우리 회계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할부 판매의 경우 장기이든 단기이든 따지지 않고 물건 넘겨주는 날이 원칙적인 수익 인식 시기였지, 그지? 법인세법도 똑같습니다. 물건 넘겨주는 날이 손익 귀속 시기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의 원칙적 공급 시기 언제였다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었다 이거지, 그지? 자, 결론 냅시다. 소득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 할부 판매는 뭐라고? 물건 넘겨주는 날이야. 그런데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다음 부동산 등의 판매, 우리 회계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겨주는 날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은 세금배게 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이잖아, 그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바뀌면 등기부 등본에 따로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그다음에 대금 청산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돈 줄 때 맨 마지막 돈 잔금까지 다 치루어야지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고 본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 요 세 날짜 중에서 제일 빠른 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본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세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고요. 3번이 틀린 내용이더라. 3번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이렇게 딱 끼워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쉽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각종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그지? 그때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이런 거 공부했다, 그지? 100분의 60이 아니고 100분의 80,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내용 되겠지. 60% 아니고 80%예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일 것이다. 그지요? 일시적으로. 가끔 이런 일이 있으면 기타 소득. 3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 소득이더라. 맞지? 그 다음 4번 마찬가지 이런 거 외의 소득으로서 상표권,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더라도 그거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 되겠더라. 지금까지 제115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